찬바람이 마포나루의 비릿한 생선 내음과 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썩은 생선 내장이 굴러다니는 차가운 바닥 위 7살 연희는 낡은 거적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색이 바른 누더기가 되었고 검게 튼 손발은 추위에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때 생선 장수 김씨가 주판을 들고 진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광어 20마리에 조기 50마리라. 셈이 안 되네. 상인들의 아우성 속에서 연희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시장통의 소란함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두양 석분이에요. 아저씨가 셈을 잘못해서 돈을 더 줄 뻔했잖아요. 연희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줍 하나를 튕기듯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호조판서 박진한 대감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직접 김씨의 주판을 받아 알을 튕겨 보았습니다. 타닥, 타닥.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박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아이 말이 맞네. 정확히 두양석뿐이야. 주위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감은 쭈그리고 앉아 연희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제주한 얼굴 속에 감춰진 총기 어린 눈빛은 예사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야, 셈을 배운 적이 있느냐?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춰요. 저절로 답이 보여요. 박대감은 연희를 인근 주막으로 데려가 뜨끈한 장국밥을 사주었습니다. 허겁지겁 국물을 마시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령 그는 풍속 깊은 곳에서 검고 윤기가 흐르는 흑단 주판을 꺼냈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아이야, 지금 나는 큰 풍파 앞에 서 있구나. 이것을 잠시 맡아주겠느냐?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된다. 박대감의 떨리는 손이 연희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 박진환을 잡아라.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퇴토성이가 된 대감이 끌려나갔습니다. 연희는 품속에 숨긴 흑단 주판의 차가운 무게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야. 한양을 벗어나 북쪽 평안도로 향하는 유배 행렬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인이 된 박진한 대감의 발목에서는 걸음마다 철그렁, 철그렁 무거운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날카로운 북풍이 귀를 찢을 듯 불어왔고 대감의 헤어진 버선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와 하얀 눈 위를 점점이 수놓았습니다. 그 뒤엔 산적처럼 험상궂은 탈복 포졸, 심수가 창을 거꾸로 쥐고 감시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걷지 못할까? 날이 저물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단 말이다. 심수의 호통 소리가 사녀를 흔들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행렬에 백보리를 힐끗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조망만한 그림자 하나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7살 연희였습니다. 제 몸짓만한 보찜을 치고 어른들의 빠른 걸음을 쫓는 것은 그 작은 다리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쿵 하고 넘어질 때마다 무릎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앙 다물고 품 속에 숨긴 흑단 주판을 더 꽉 눌러 잡았습니다. 주판알들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연희에게는 조금만 더라고 속삭이는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것이 아직도 따라오네. 석 커지지 못해. 심수가 위협적으로 창을 휘두르자 연희는 화들짝 놀라 커다란 참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이래는 산중턱의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대감은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방바닥에 누웠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끼익 열리더니 심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대감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털복 포졸 심수는 툇마루 밑에 웅크린 연희에게 다가가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독한 년, 얼어 죽으면 내 손만 더러워지지. 거친 말투였으나 그 속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저 포졸이 단순한 망나니가 아님을,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숲속에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와 함께 점체 모를 자객들의 시선이 폐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박자 행렬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좁은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위태로운 길 아래로 천길랑 떨어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포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심수가 창을 고쳐 잡으며 긴장한 순간 연희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 타닥, 툭. 절벽 위에서 돌멩이가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 탓이라 여겼겠지만 연희에게는 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쿵. 소리의 간격이 너무나도 일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낙석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서 무거운 지렛대를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나는 진동이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머릿속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튀는 각도, 소리의 크기, 절벽의 경사까지 순식간에 계산해냈습니다. 위험해요. 오른쪽으로 3걸음. 당장요. 연희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박대감의 옷자락을 낚아채듯 밀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한 확신에 박대감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늙은 몸이 바닥을 구르는 찰나 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지체만 한 바위가 박대감이 서 있던 자리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돌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자욱한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만약 한 걸음이라도 늦었다면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흙먼지 속에서 박대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품에는 사시나무 떨듯 덜고 있는 연희가 안겨 있었지요. 심수 역시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미리 알고 있었느냐? 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연희는 박대감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에 박자가 있었어요. 셋을 세면 떨어지고 셋을 세면 떨어지고 그래서 위에서 누가 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절벽 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자객들은 실패를 직감하고 이미 사라진 뒤였으나 심수의 눈빛은 이제 연희를 귀찮은 짐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감, 그리고 꼬마, 내 등 뒤에 딱 붙으시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산 너머에서 자객들이 띄운 날카로운 매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산자락을 휘감으며 내려앉을 무렵 일행은 문경세제 험한 고갯길 끝자락에 붓자락에 붙어있는 외딴 주막에 닿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세 그릇 말고 방 하나 내어주시오. 심수가 거적문을 걷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서는 귀키한 곰팡내와 싸구려 탁주 냄새가 쿡 기쳐왔지요. 부엌에서 나온 주모는 넉살 좋아 보였으나 그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구석 평상에는 갓을 눌러 쓴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마디에는 장사치에게선 볼 수 없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주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주막의 공기는 마포나루의 피리탕과는 다른 살기띤 금속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모가 내온 보리밥과 된장국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연희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입에 넣으려던 찰나 손을 딱 멈췄습니다. 아이의 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사, 스사, 옆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마찰음. 보통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연희에게는 숫돌의 쇠붙이를 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선명했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알을 하나씩 집어 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태감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연희야, 왜 그러느냐? 연희는 대답 대신 밥알 5개를 일렬로 놓고 그 옆에 젓가락 2개를 십자가로 겹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밥그릇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 모양새를 유심히 보던 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밥알 5은 저기 5이란 소리고 젓가락은 앞뒤 문을 포위한다는 뜻이군. 밥그릇을 엎은 것은 심수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끝나는 자정, 즉 자신들의 목숨이 끊어질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꼬맹이가 귀신을세.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수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에헤라, 술맛 좋다. 주모, 여기 탁주 한 사발 더 주시오. 그는 비틀거리며 뒷간에 다녀오겠다고 나갔지만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막의 구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연희의 주판 아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게 튕겨 올라가며 운명의 초입기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세 사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대감은 품속에서 연희에게 맡겼던 흑단 주판을 다시 꺼내 아이의 떨리는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연희야, 네가 시간을 세어다오.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연희는 묵직한 주판을 꼭 쥐었습니다. 멀리 산사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땡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연희의 손가락이 주판알을 하나씩 튕겼습니다. 타닥, 타닥. 옆방에서 들리던 칼 가는 소리가 멈추고 사그락거리는 옷깃 소리가 문지방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살기가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피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심수는 더 이상 술 취한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증 깊숙한 곳에서 녹슨 창 대신 왕실 호위무사만이 쓸 수 있다는 서술 벌원 명검 환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소리를 숫자로 바꾸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자객의 손가락 움직임, 마구 간 말들의 불안한 발구름까지 모두 숫자가 되어 연희의 머릿속 주판 위에 놓였습니다. 8, 7, 주판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초입기였습니다. 둘, 하나. 연희가 마지막 알을 튕기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금이에요. 엎드리세요. 화광. 앞문이 부서지며 검은 복면의 자객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심수가 미리 헐겁게 든 뒷벽 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탈출구에 자객들이 멈칫하는 사이 마구간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수가 미리 장치해둔 기름, 먹인 헝겊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이야, 불. 혼란 속에서 연희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자객들이 눈을 비비며 당황하는 찰나 심수는 박대감을 부축하고 연희의 손을 낚아채며 불타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객 우두머리가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매를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뒷문마저 자객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테러가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심스는 환도를 휘둘러 다가오는 칼날들을 쳐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저놈들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치며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때 박대감의 등 뒤에서 떨고 있던 연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부엌 구석에 놓인 커다란 메주콩 자루에 꽂혔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서 본능적인 셈이 시작되었습니다. 놈들의 보폭은 넓고 급하다. 바닥은 닦아놓은 마루라 미끄럽고 저 콩들이 바닥에 깔린다면 계산은 찰나에 끝났습니다. 마찰력과 경사 그리고 놈들의 가속도가 숫자가 되어 주판 위를 굴렀습니다. 연희는 주저없이 부엌 바닥으로 몸을 날려 옆에 있던 낫으로 자루의 옆구리를 힘껏 그었습니다. 할아버지, 비키세요. 거친 삼배가 찢어지며 수천 개의 노란 메주콩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을 뒤덮은 콩들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뒷문으로 난입하던 자객들이 콩을 맞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후당탕. 선두에 선놈이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놈들도 도미노처럼 엉켜 넘어졌습니다.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객들은 서로의 몸에 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기응변의 천재적인 계산 덕분에 찰나의 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다. 영감, 가시오. 심수는 콩밭이 주막을 가로질러 박대감을 업고 연희의 손을 잡은 채 어둠이 깔린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숲중턱에 이르러서야 세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박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연희의 작은 손을 먼저 살폈습니다. 연희야, 다친 곳은 없느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발이 벗겨진 바른 돌부리에 찢겨 피투성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아이의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연희는 말없이 대감의 마른 등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사냥개의 짖는 소리에 그들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